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얻은 게 아니고 그 광활한 땅을 그냥 소련이 해체되면서 얻은 거예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가 됐으면은 거기에 있는 그 다민족 국가를 잘 대접해주고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계가 러시아계에 대해서 막 인종차별하고 인종청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푸틴의 공식 입장은 러시아계 안전을 보장해라는 거하고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게 두 개가 같이 충돌한 게 우크라이나예요.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영토 확장 야욕한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먹고 나면 폴란드고 독일이고 쳐들어올 거다.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진제일입니다. 오늘도 미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회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전장은 우크라이나이지만 결국 목표는 유럽 국가의 정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그에 대한 초석으로 분석하는데요. 푸틴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푸틴의 의도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서방에서 내러티브가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푸틴의 독재자고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영토 야욕이 있고 영토 확장을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푸틴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소련의 해체는 재앙이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언급을 증거로 그래서 소련을 다시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푸틴은 또 뭐라 했는가 하니까 소련 해체가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고 소련을 다시 복구하겠다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체제가 나빴지만은 푸틴의 의도는 뭔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공화국들이 많이 생겼는데 소련 70년 동안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러시아계들이 그 독립공화국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40%가 러시아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계가 거기 있는데 그게 다 합치면 22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다 거기 독립하다 보니까 러시아계는 소수계 취급하니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소련에서 있다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 우주기지가 있으면 우주공학자로 갔다가 뭐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낳고 몇 세대 살다 보니까 그 밑에 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사실은 다 러시아계예요. 러시아 말도 하고 러시아 그거 했는데 그럼 소련이 해체돼 버리니까 이제 러시아계가 다 소수가 돼 버린 거죠. 특히 발틱 삼국 이런 데는 거기에 시민권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계는 시민으로 취급도 안 하고 여권으로 다니고 그래서 몇 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인종차별이고 인종청소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기가 뭐 과거에 영토 확장 시대 때 뭐 전쟁을 해가 얻었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라 자체가 소련이 생김으로써 있었어요. 그 전에 조금씩 독립을 했지만 그게 우크라이나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시 폴란드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됐죠. 2차 대전 해가지고 소련이 이김으로써 폴란드 땅의 일부를 떼가지고 소련이 가져갔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갈라치아 지방이 중심으로 이제 지금 서부 우크라이나가 과거 폴란드 땅이었어요. 폴란드하고 헝가리 그쪽에 사람들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소련이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SSR이 있고 뭐 러시아 SSR이 있고 뭐 SSR 몇 개가 모여가지고 USSR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련의 일부로서 우크라이나가 있다가 과거 러시아가 이렇게 얻었던 땅 노보러시아라 하는 그 굉장히 광활한 땅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그 크림까지 전부 다가 러시아가 뭐 전쟁해가지고 다 얻은 땅이에요. 결국 전쟁하면서 목숨 바치고 얻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였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얻은 게 아니고 그 광활한 땅을 그냥 소련이 해체되면서 얻은 거예요. 그거 자체는 뭐 문제가 없죠.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가 됐으면은 자기가 거기에 있는 다민족 국가를 경영하려면은 그 다민족 국가를 잘 대접해주고 어쨌든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계가 러시아계에 대해서 막 인종차별하고 인종청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말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중립을 유지하는데 오스트리아는 서너 개
그 민족들이 전부 다 그 소수계가 다 대접받거든요. 자기 언어를 쓸 수 있고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경륜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디 다수계가 소수계를 차별하고 하고 뭐 인종청소하고 하면 그게 남아공이나 이런 거 똑같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푸틴의 의도는 그런 쪽에 방치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네들이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련이 해체됨을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푸틴의 공식 입장은 나토를 확장을 하지 마라. 나토를 확장해가지고 러시아의 안전을 보장해라는 거하고 그 중에 이제 러시아의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게 두 개가 같이 충돌한 게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나치화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민스크 1, 민스크 2 협정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다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정을 해가지고 자치권을 주고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의사를 묻기로 했는데 투표도 안 하고 계속 사람만 죽이고 특히 젤렌스키의 전임 대통령 포로셴코는 공개적으로 마이크 대고 그 인종차별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죠. 그래서 푸틴은 구소련 잔류공화국에서 러시아계 주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자기의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영토 확장을 야욕한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먹고 나면 폴란드고 독일이고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러시아가 쳐들어간 적이 없고요. 유럽은 자원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쳐들어가면 가난한 러시아가 그 부자 나라 사람들 연금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직접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이유는 이제 보호 책임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나 인종청소 이 네 가지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가 있다. 어떤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기둥 하나하나를 다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서 개입을 한 겁니다. 이 개입한 논리는 정확하게 나토가 코소보를 개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코소보가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나토가 개입을 했거든요. 그게 저 규정이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서 인종 청소를 한다고 빌미를 가지고 했어요. 그 요거를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요건을 정확하게 만족하게 했어요. 이걸 보도를 하면은 푸틴이 침공한 게 정당화되니까 서방에서는 보도를 안 하죠. 그리고 요 세계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14,000명이 죽었어요. 빨간 글만 보시면은.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2021년 3월 24일 날 젤렌스키가 크림과 돈바스 지역의 재정복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쳐들어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1년 내내 돈바스 지역의 포격을 강화하고 그래도 안 쳐들어오니까 2월 16일 날 이제 한 8일 동안에 포격을 2차 강화해가 이거 보시면 포격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복도 한 겁니다. 유도를 해가지고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따지면은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걸 다루면은 명분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속도전 대신 소모전을 택한 배경을 푸틴 체제 결속과 사회통제 차원이라는 정치적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보십니까? 소모전 택한 이유는 나토의 반격을 대비한 게 가장 큽니다. 물론 뭐 소모전이나 기동전이나 속도전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요. 러시아가 러우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자기가 우크라이나 한번 쳐들어가 보고 되면 말고 이런 건 아니고 만약의 경우 나토가 반격할 걸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우방이 없어서 혼자서 32개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는 기업을 줘가지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보리스 존슨에 와서 미국이 전쟁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한 이제 2022년 4월 정도부터는 이제 전면전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우크라이나하고 전투를 하지만은 전투를 하다가 러시아가 소모가 극심해지고 하면은 약점이 있을 때는 나토가 미군을 동원해서 확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카드가
자기 한 카드밖에 없어. 우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희생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전력을 아껴서 일단 왜 그러니까 공격을 들어가는 쪽이 불리해지거든요.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방어가 좀 유리합니다. 어쨌든 소모전이라는 것은 위치전이거든요. 위치를 옮기지 않으니까 노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장거리 화력을 때리고 이렇게 화력으로 막 때려서 이제 한 거죠. 그래 화력의 우세로 이긴 거예요. 뭐 전차나 이런 게 기동하거나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요. 대부분 화력으로 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모전은 내가 양적의 우위가 있어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우위가 있어야 선택하는 겁니다. 병력인 작아도 관계없어요. 내가 적을 죽이는 비율이 적이 나를 죽이는 비율보다 훨씬 높으면 이거 장기적으로 계속하면은 적이 훨씬 빨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군사적으로 손실 교환비라 그래요. 이제 분수를 넣고 밑에를 이제 아군의 손실 비율, 위에를 적군의 손실 비율, 그래가지고 손실 비율이 굉장히 높으면은 그러면 내가 적보다 효율하게 싸우니까 이제 그때 선택하는 거죠. 손실 비율이 적에 대한 손실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적보다 이제 적이 더 먼저 많이 빠른 비율로 손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것 때문에 하고 만약에 손실 교환비가 불리하다. 내가 지금 그냥 전투를 하다 보면 적보다 내가 손실이 더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택할 수 있는 게 위험을 걸더라도 한번 확 덤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쭉 밀리는 이걸 하지 않고 단기 결전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결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인명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상대를 깔아먹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군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나토 병기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게 손실이 일어나면 나토에서 보충을 쭉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오는 직결지에다가 막 때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토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토 전력들을 대부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토 병기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다시 이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지금 군사력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나토 또 유럽에서 거의 생산이 3배가 늘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전 택한 이유는 빠른 승부를 하면은 손실 증가로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나토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러시아 교리에도 좀 부합합니다. 러시아 교리는 영토 점령이 아니고 적의 전투력을 괴멸하는 그걸 유생 역량 경멸이라고 그 스베친이라는 그 전략가가 1920년 30년대 쓴 책에 보면 저런 내용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적을 할 수 있는 것은 군사 장비 기술도 뛰어나고 물자 비축량도 뛰어나고 생산량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물량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력을 많이 쓰지 않고 물량으로 퍼붓는 그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52년생 푸틴은 현재 은퇴를 앞둔 나이입니다. 그의 현재 군사, 외교 행동들이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역사적, 전략적 구축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푸틴은 이제 과거에는 좀 서방 친화적이었습니다. 2005년까지 대부분의 서방 지도자하고 개인적인 친구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도자들인데 슈레드, 베를루스코니, 부시, 메르켈, 올랑드, 시라크 이런 사람과 다 친했습니다. 그리고 슈레드하고 독일, 러시아 평화연설도 했고요. 노드 스트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했고요. 부시 대통령은 이제 푸틴을 보고 눈을 보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굉장히 평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방의 악마화가 시작됐죠. 저게 이제 힐러리하고 러시아 게이트 이때부터 좀 시작됐는데 그전에도 좀 시작됐고 했는데 이제 푸틴을 살인자 히틀러 이런 걸로 레벨링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를 푸틴의 꼭두각시로 이렇게 몰아서 했죠. 최근에 러시아 게이트가 가짜라는 이야기 정부 발표를 한번 했었죠. 이제 털시 게바드라는 D&I 국장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힐러리 이쪽에 이제 힐러리하고 오바마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 게이트를 계속 이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얻어맞고 있다가 이제 법적으로 트럼프가 반박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푸틴하고 자유로워요. 과거에는 꼭두각시로 이야기를 하니까 푸틴하고 친한 뭘 하면은 계속 그걸로 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짜였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나오니까 이제 저기에서 좀 자유로워졌죠. 그 전까지는 여튼 푸틴이 트럼프하고 같이 이어가지고 악마화가 됐습니다. 어째 보면은 푸틴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트럼프 때문에 악마화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물론 2014년도 그 이제 돈바스전이 일어나고 크림을 합병하고 하면서 이제 오바마가 본격적으로 제재도 하고 했죠. 그때부터 이제 오바마하고 사이가 나빠졌는데 뭐 오바마도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련 붕괴 관점에 대해서 그 러시아 디아스포라가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푸틴은 가지고 있는 어떤 꿈 같은 게 영국의 이제 그 커먼웰스, 영국 영연방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영국 지배를 받았던 영국 사람들 문화가 있었던 나라들 모여가지고 그 연방을 만들고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여러 행사를 하고 있죠. 이 같은 모델로 러시아 커먼웰스 이런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러시아 디아스포라들이 차별받고 지금 인권이 마비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국력으로서는 그걸 다 하기 힘들지만 국력이 좀 크면은 그런 걸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다고 거기서 뭐 몇 대 살았던 사람은 갑자기 러시아로 이사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살은 사람들 차별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장면들은 벌써 이제 옛날에 푸틴이 젊었을 때, 요거는 이제 미넨 안보위에서 2008년도 이야기할 때 이런 굉장히 이제 서방하고 친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푸틴의 장기적인 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유럽 안보의 새 구조를 떤다. 그래서 나토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약으로 국경이나 현실을 규정하고 러시아하고 나토 간의 상호 위협을 제거한다. 푸틴이 클린턴 대통령 마지막 시기에 푸틴 대통령이 됐거든요. 마지막 임기 1년 때. 그때 이제 푸틴이 클린턴한테 러시아도 나토 가입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클린턴 얼굴이 백지장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협을 러시아로 삼고 있는데 가입해달라 그러니까. 어쨌든 푸틴은 그렇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휴전은 그건 하나의 그 뭐 중간 목표고, 얄타나 빈헤이처럼 새 평화 시대를 여는 것이 이제 푸틴의 정치가로서의 꿈이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도 이제 미래를 좀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푸틴과 트럼프 간의 이제 이해관계가 좀 맞물림되고 있죠. 어쨌든 그렇고, 최근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꼭두각시 누명을 탈출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상당히 좀 자유롭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단기 사건은 어째 보면 신뢰 징검다리고, 장기 목표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개선하고 유럽 안보를 재편하면은 자기 은퇴 전에 평화의 기틀을 만들어 놓고 러시아를 이제 부시에 물려준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피력하고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예. 러시아가 보는 알래스카 회담의 분위기와 미국의 접근 방식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라브로프라는 외무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외무장관계의 거의 뭐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을 20년 이상 한 사람이고, 굉장히 노련한 그리고 뛰어난 이제 외교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튼 이 사람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잘 분위기를 전하고 서방 언론하고도 친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앵커리지 회담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매우 좋은 분위기고 유익한 대화로 진행됐다. 일단은 앵커리지 회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미국 측 반응이 어떻느냐. 저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시면은 CCCR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저게 이제 소련말로 USSR, 영국,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United Socialist Soviet Republic이라는 뜻인데, 과거 소련 시절의 옷이죠. 그 티셔츠를 입고 이제 그 앵커리지로 왔어요. 비행기 타고 저기 오고 나중에 이제 양복으로 갈아입고 한 건데, 어쨌든 저 티셔츠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놀란다고, 저 티셔츠가 동난 모임입니다. 어쨌든 그 자기 카운터파트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셔츠로 좋아한다고 이렇게 발언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유머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입고 온 것이 뭐 옛날에 소련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심각하게 한 것은 아니고 약간 유머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담 후에 그 다음에 트럼프 푸틴 통화에서 굉장히 진심 어린 접근을 다시 확인했다.
그래서 앵커리지 회담 자체는 지금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유럽 지도자들이 계속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뭔가 해야 한다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그 상대방들의 그것도 체크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구체적 합의가 없었지만 유용한 대화로 평가하고 트럼프가 큰 진전을 주장하고 있고 푸틴은 매우 유익하다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일단은 장기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휴전 후에 무기 공급을 해가지고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안보나 이 위기의 원인을 인정한다는 게 이제 라브로프 생각할 때 이번에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푸틴이 직접 이게 우리 러시아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를 설명했다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러시아 관점을 인정하고 그동안에 뭐 러시아가 무작정 공격한다 이런 레토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토 확대 약속을 5차례나 위반했고 이것이 이제 뿌리가 되는 원인이다. 근본 원인이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입장은 바뀐 게 없죠.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그러나 실용적 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휴전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평화계획으로 하고 영토 양보도 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좋다 그런 걸 지지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은 러시아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미군을 파병을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생겼는데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유럽하고 달리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 바이든 시대 때 굉장히 무시했던 이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 트럼프 정부는 바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재 논의를 피하고 뭐 제재 논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지금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주권을 강조하고 장기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제재 논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러시아를 어떻게 인식한다고 느끼고 있나요?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러시아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라브로프는 비판하고 있는데요. 주요 비판 포인트가 뭔가니까 표면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죠. 휴전만 요구하고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아직도 안 버리고 있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전면 금지했다는 거 그리고 언어와 교육이나 미디어, 종교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하고 정통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탄압하는 거 이런 거 다 침묵하고 있었다 유럽이. 그거 유엔 헌장 위반 아니냐. 그리고 그건 다 이중자 때다. 베네수엘라나 중국 등이나 비유럽 진영 국가에는 인권을 엄청 강조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권 이야기조차도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영토 교환하면서 평화요준을 교체한다. 이거는 군사력을 위장하는 거로 밖에 볼 수 없고 지금 가장 인권 문제가 심한 젤렌스키한테 인권을 맡기는 오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나토 확대 약속 위반을 이게 위기의 원인인데 이걸 계속 외면하고 같이 옆에 있는 러시아의 안보는 언급하지 않느냐. 안보는 분리 불가능한 것인데 내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의 안보를 침입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오래 가겠느냐. 그거는 원칙이 맞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실내가 누가 뭘 잘못했냐를 언급하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8월 18일 날 워싱턴 회담을 하면서 뭐 유럽 대표단이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반응을 보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는 그것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째 보면 유럽 대표단이 이걸 만나가지고 트럼프하고 좀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르슐라 폰데라이언이나 마크롱이나 스타머나 과거 솔저 이전 이제 멀저 총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이야기했던 규칙 기반적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라는 거 이게 있었는데 이건 사실은 전부 왜곡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핀란드 대통령이 왔습니다. 사실은 핀란드 대통령이 왔는데 1944년 영토 포기를 계속 비유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라브로프가 반박하기로는 그건 중립을 포기해가지고 1939년 1940년도에 그 2년 그 기간에 걸쳐서 소련하고 핀란드가 겨울 전쟁을 했거든요. 겨울 전쟁을 했다가 졌어요. 져가지고 영토도 좀 뺏기고 그랬는데 1944년도에 나치가 핀란드에 들어와가지고 나치 부대가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해가지고 다시 또 핀란드가 나치하고 같이 소련을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44년도에 이제 패배해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이제 그 평화협상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핀란드가 뭐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죠.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모스크바가
소련이 봐줬어요. 봐줘가지고 그 이후로 냉전 때까지 지금까지 이제 핀란드를 러시아가 많이 지원해줬거든요. 소련 시절에도. 그게 잘 영제 중립을 하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2023년도에 그 나토 가입을 했죠, 핀란드가. 그래가지고 중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약속 위반이니까 과거에 이제 그 했던 규정을 다시 되돌리겠다. 지금 핀란드는 지금 약간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가입할 때는 나토에 가입할 때는 뭐 상당히 이제 크게 오랜만에 이제 그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전쟁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유럽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러시아의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핀란드 대통령이 여기 왔어요. 이게 잘 보시면은 어디죠? 요 왼쪽에부터 세 번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왼쪽에 있는 사람이 EU 집행위원장 여자 그 독일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핀란드 대통령입니다. 핀란드 대통령이 젊은 사람인데 왔고요. 그래서 여기 핀란드가 낄 자리가 아니거든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까지는 되죠. 거기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만만한 네 나라니까. 그리고 뭐 여기 나토 그 사무총장은 뭐 네덜란드 사람이지 뭐 나토 자격으로 왔고, 그리고 왔는데 이 핀란드 대통령이 끼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해석을 정확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그때 이제 그 핀란드 대통령이 얘기를 뭐라 했는 거 하니까 트럼프가 시키니까 한 말이 자기네들이 러시아를 잘 다루어본 경험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럽은 평화를 사보타지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미국과 반대되는 비생산적인 태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권과 법적인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언어와 교육과 미디어, 종교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방송국도 3개를 폐쇄하고 야당 당수를 감옥에 가지고 야당도 어떤 걸 폐쇄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세계 유일한 사례인데 서방이 무관심하다. 그리고 정통 우크라이나 정교회 UOC를 금지하고 젤렌스키가 법으로 실질적으로 탄압하고 있고, 인권 뭐 챔피언이라는 유럽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이중잣대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그 넘버 2 되는 사람 군대 보내버렸어요. 우크라이나가 그 정도로 탄압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존중이나 언어나 종교 존중을 무시하고, 그런데 이게 유럽 지도자들 폰데라이엔이나 마크롱 등 이걸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헌법에도 모순된다. 영토 논의 금지를 주장하지만 헌법에는 러시아인 소수민족 권리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그 인종차별을 받고 학살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들어왔는데, 그러면 영토 논의 금지를 안 하려면 그 헌법대로 제대로 대우를 해주라,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저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이든 시대 때 근본 원인을 왜곡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유럽이 이야기하는, 서방이 이야기하는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규칙 기반 질서라는 것은 국제법을 왜곡하는 거다. 법 기반 질서를 이야기해야지 룰 베이스드로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만드는 룰을 가지고 여기 적용했다 저기 적용했다 하는 것 자체는 폭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사실 맞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같이 소국들은 뭐 우리 그 전에 FTA도 있고 뭐 WTO도 있고 온 거 다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관세 몇 프로 때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저런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책도 헌법에서는 소수 언어 보호를 보장하지만은 1919년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우크라이나어를 우선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법률이 헌법을 무시한 게 되게 많습니다. 차라리 헌법을 바꾸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저렇게 하는 거죠. 헌법을 바꾸면 이제 그게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교회 금지하는 것이 일단 법으로 모스크바 연계되는 교회를 다 금지해버렸죠. 그래서 뭐 휴먼 라이트 워치, UN 저런 기관들, 교황같이 이런 사람들도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종교 자유가 침해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단지 가톨릭하고 종교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거죠. 저거는 이해관계를 쫓는 거기 때문에 비겁한 거죠.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원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고 그걸 또 러시아 선전에 또 활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 뭐 선전이라는 것은 나쁜 선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쪽은 러시아 침공에 의한 피해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입힌 피해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언론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러시아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쟁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비판하는데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휴먼 라이트 워치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러시아군의 확대를 초점 맞추고 있는데 EU 제재 자체는 러시아 인권 위반 대상인데 우크라이나 어느 교회 정책의 일부는 사실 우려된다. 이중잣대를 아까 말씀드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러시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이 러시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 안보하고 나토 확대 문제는 러시아 관점에서는 서방이 계속 위반을 해왔다. 5차례 확대 위반을 했고 그리고 이게 러시아 안보 위협이 돼가 지금 남은 데가 어디가 남은 러시아 국경에 남은 데가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나토 가입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근본 원인이다. 근본 원인이라는 게 계속 지금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서 증거도 제시했고요. 뭐 이스탄불에 1999년에 OSCE 정상회담이나 2010년 아스타나 선언에서 안보 불가분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안보 불가분이라는 것은 이제 indivisibility of security거든요. 한 나라의 안보가 개선되는데 옆에 나라 안보가 약화되면은 그거는 끝없는 제로섬 게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 안보를 약하게 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저기 선언에서 있는 건데 타인의 희생을 금지고 지배를 금지하는 걸 명시하고 있는데 그걸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반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삼으려면 그 문제 삼는 그 소위 말해서 멍석을 안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언론도 다루지 않고 뭐 국제회의에서도 다루지 않고 다 아젠다 올라오면 다 무시해버리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폭력이죠. 마이크 못 잡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토 행동은 약속 반대 행위고 유럽 안보만 계속 강조하고 있고 러시아 안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을 굉장히 오만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장기 합의가 불가하다. 즉 러시아 안보나 러시아 사용자 권리 존중이 필수적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나토 확대를 안 하겠다고 약속한 게 구두 약속이었어요. 물론 그 구두 약속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 수준의 뭐 이렇게 비준한 것은 아니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 나토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독일 통일도 허락해줬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약속 파기를 해놓고 그걸 자꾸 러시아가 약속 파기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서방이 폭력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서방의 관점에서는 이게 자꾸 이 나토 확대는 주권 국가의 선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러시아 침공이 안보 위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토는 뭐 방어 동맹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나토가 지금 생긴 지 거의 8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70년 됐죠. 한 번도 방어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공격 행위만 있지. 나토한테 누가 공격했는 데가 있습니까? 계속 코소보나 리비아나 이게 나토가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방어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좀 말이 안 되죠. 뭐 레코더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나토하고 우리도 친하거든요. 우리가 뭐 나토하고 약간 옵저버 비슷하게 이렇게 나토 가입은 안 했지만 비슷하고 한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토하고 같은 편 비슷하니까 이제 나토를 옹호하는 건 맞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러시아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러시아 거를 접수하든 안 하든 떠나서 이야기를 듣고 맞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러시아 관점은 저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협상에서 나토 확대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건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위협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계속 해가지고 중단을 못하겠다.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거나 나토 비슷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위협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해제 논의가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논의가 없었습니다. 일단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 해체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아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쨌든 90년대에서 약간 의존적이었거든요. 서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의존하는 환상이 이제 부활되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이렇게 딱 되니까 러시아 안에 경제 체제가 보면은 뭐 석유나 가스 빼놓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기술이 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과거에 소련 시절에 이제 계획 경제를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에 별 경쟁 없는 뭐 과학 기술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럼 거기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가 있고 뭐 그리고 군사 기술이나 방위 산업이나 뭐 이런 데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소비 산업이나 이런 데는 이제 경쟁력이 별로 없는 거죠. 자동차 잘 못 만들고 그랬는데 시장이 열리니까 서방 기업들이 그 못하는 데를 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자동차 회사가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잘 경쟁이 있는 걸 못 만드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도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만들고 그러죠. 소비재는 되게 약해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뭐 맥도날드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가지고 장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경제 제재를 하면서 이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을 국내 기업이 다 인수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브랜드만 좀 비슷하게 갈아가지고 뭐 맥도날드 비슷하게 생긴데 맥도날드가 아닌 그런 걸 해가지고 내용은 똑같고 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을 때는 다른 기업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기업이 해체하고 나니까 국내 기업이 들어가 그걸 해가지고 뭐 기술이나 이런 것 노하우도 다 했죠. 그러니까 다 따라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항공기 이런 거 민항기 이런 것들 제대로 못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보잉사나 뭐 에어버스나 이런 비행기가 있으면 거기에 부품을 공급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품 조달하기 위해서 뭐 저기 블랙마켓 가가지고 오고 뭐 고생을 하다가 그 전에 민항기 사업 같은 걸 러시아가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 국산화하지 않고 이제 서방 거를 소싱해 가서 가지고 만들고 했는데 이제 제재를 하니까 그걸 못 하니까 다 국산을 해야 되죠. 국산화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좀 손해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못 하는 거죠. 일일이 다 국산화해야 되니까 어떤 부품이나 서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경쟁 있는 회사 걸 쓰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데 그걸 못 하고 자기가 그거 다 산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지만은 어쨌든 국산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PD-14이라는 비행기 엔진도 만들고 그리고 그 항공기도 거의 만들었어요. 거의 이제 보잉 737급 정도 되는 그런 항공기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국산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째 보면은 그동안에 성장하고 싶었는데 서방하고 경쟁이 안 돼가 성장 못하던 산업들이 다 국산화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다 된 거 아니면 대부분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일본하고 노제팬 운동할 때 반도체 소부장이 일본에서 공급 안 해주는 바람에 전 국산화를 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은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전혀 없었을 건데 그 공백의 기업들이 어쨌든 살아날 수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뭐 기업의 역량이지만은 아예 싹이 자랄 수 없었던 환경이 이제 어쨌든 열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어째 보면 러시아가 자급자족하는 기술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체를 하면은 업체들이 다시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기술 주권이나 식량 안보도 달성됐고 협력하고 개방을 하지만 의존을 피해야 되겠다. 제재를 맡다 보니까 의존을 하는 것이 너무 취약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재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그렇게 거기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과거에 빠져나왔던 미국 기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싶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러시아가 그 기업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할 수 이번에 엑슨이라는 그 유전 개발 회사가 이제 스탈린에서 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제재를 풀어가지고 보잉 항공기를 수출할 수 있게 해줬죠. 이때까지 제재를 막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더 가면 러시아가 확 치고 오르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제해주는 걸 별로 반기지 않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완전히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봐도 이제 세파 보고에서 보면 러시아 제재 효과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재 때문에 러시아 경제를 좀 타격을 입고 있고 석유 수익이 좀 부족한데 이것들이 뭐 러시아가
뭐 어쨌든 2025년도에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은 6월, 7월에 조금 석유 수출이 좀 줄어들었어요. 석유가가 좀 떨어지고 또 경제가 좋다 보니까 루블화가 좀 강세가 돼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게 있고 그래서 18차 패키지를 얼마 전에 했다가 또 19차 패키지를 또 발표했죠.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곧 발표했으니까 곧 어느 시점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곧 작동을 하겠죠. 저런 것들이 18차, 19차 제재 패키지를 계속 했다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패키지가 효과가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재 자체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난 3년간 오히려 좋았고 최근에 전쟁이 약간 거칠 것 같으니까 유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거에 영향을 좀 오히려 받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4년 자료인데 인도가 이렇게 보십시오. 그 전쟁 나고부터 맨 왼쪽이 이제 전쟁 날 시기고요. 지금 2014년 저 3년 동안에 인도가 굉장히 수입을 많이 했죠. 그래서 대부분 저 유럽 거를 인도가 다 수입을 해준 거죠. 인도하고 터키 이런 데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뭐 저 부분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생산량은 오히려 더 늘었죠. 전체적으로.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은 2022년 1월이 있죠. 이때는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수입을 안 했죠. 인도가 지금 오렌지색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재 이후에 인도가 수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들쭉날쭉한데 지금 맨 오른쪽에 1년 반 전이죠. 2024년 1월 달을 보시면은 이제 그 인도 수입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유럽이 수입하던 것의 상당 부분을 인도하고 터키가 잡은 거예요. 물론 중국도 조금 수입을 늘리기도 했지만. 근데 전체 그래프 높이를 보시면은 그 전쟁 이전보다 조금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그 석유 자체가 뭐 석유 제재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러시아는 미국과의 향후 협상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예, 러시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반대해왔던 양자, 삼자, 뭐 다자, UN 이 모든 형식을 수용한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원칙이 있는데 그게 선전 도구가 아니고 진지한 준비를 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가 충실하게 협정을 맺을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은 형식을 관계없다. 대부분 그냥 협상의 진심이 아니면서 사진을 찍고 말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전문가 논의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형식 자체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질적인 고집한다 이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모스크바 방문 이거를 이제 마지막 그때 그 앵커리지에서 이제 푸틴이 초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확답은 하지 않고 흥미롭다고만 이야기했죠. 근데 원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양에서는 이제 엊그제 이제 푸틴 젤렌스키 정상회담이 이제 제안이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제안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 그 정상회담 때 이야기 된 건 아니고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꾸 이제 젤렌스키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거죠. 그게 뭐 2주 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 휴전 후 안보 보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하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일단 완전히 종전을 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스탄불 회담에서 이걸 재개하고 하는 것이 그걸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어요. 지금 세 차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만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스탄불 회담을 실질적으로 그걸 계속 보강을 해가지고 그 밑에 워킹 그룹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거의 최종안을 놓고 이제 서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합의가 쉬운 건 아니지만은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관심이 없고 러시아계 보호가 진짜 목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 보호에 정말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영토에 고집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영토 이야기는 계속 서방이 만든 거짓말이라는 게 내러티브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외교관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련 해체됨으로써 생긴 2200만의 디아스포라의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관심이 많고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공략하기 위해서 공략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를 양성해가지고 2014년도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걸 정권을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공격을 하게 했고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전쟁을 만드는 부분 오늘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과거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놀랜드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고 이 사람이 이걸 한 거는 꽤 오래됩니다. 꽤 오래되고 여기에 힐러리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 다 관여가 돼 있고요. 오바마도 관여가 돼 있고 다 오래 관여돼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실무자는 아니지만은 그때 다 승인하에서 했던 거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그 많은 부패 구조가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연결돼 있죠.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리스마라는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 이사했던 거 그리고 매달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다시 자기 아버지 조 바이든한테 주고 했던 게 다 그 랩탑에 다 발견됐었죠. 근데 그걸 CIA, FBI가 그걸 그때 트럼프하고 선거할 때 그걸 묵살해버리고 해가지고 이제 선거에 개입을 한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트럼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던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그 진실이 좀 밝혀지기를 바라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이 나가 그걸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좀 이기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 이제 이 구도가 누가 공격하고 누가 방어하는지 를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런 그 네오나치를 육성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민스크 협정 이후에 8년 동안에 25만 명을 훈련시켰어요.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방어선에 투자를 하고 뭐 무기도 갖다 줘. 무기를 처음 대준 사람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이야기가 많지만은 어쨌든 이 전쟁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한 게 절대 아니고요. 러시아계를 계속 못 살게 굴어가 러시아가 참다 못하게 넘어오게 만든 전쟁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지 않으면은 이 전쟁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저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푸틴 장학생이라든지 친러시아계라든지 중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언론 나온 걸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면은 이런 내러티브 워페어 시절에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근 회담이 2번이나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간다는 신호일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 회담이 2번 있었거든요. 지금 앵커리지 알래스카에 있었던 앵커리지 회담이 있었고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젤렌스키하고 이제 이웃 사람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이 있었죠. 본래는 이제 알래스카 회담이 있고 그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젤렌스키가 거기에 맞추기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유럽에서 좀 몰려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1,000억 무기를 사주겠다 이런 약간 우리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게 약간 매수 행위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무기를 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상의 이득을 보는 것 같으니까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걸 물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이제 독이든 성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 재무장에 투자하는 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평화협정이나 이런 게 어차피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러시아가 이 협정의 진정성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휴전협정은 그만두고 평화협정으로 갔는데 평화협정의 내용이 사실은 전쟁협정이 되는 거죠. 2, 3년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잘 갔던 게 지금 크게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되고 트럼프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러시아랑 이야기를 할지 지금 상태에서 러시아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다시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다.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갈림길에 있는데 지금 뇌물 비슷한 매수 행위에 지금 넘어간 것 같죠. 트럼프의 약점이 그걸 수도 있고 혹자는 트럼프도 네오콘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장이 지금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거나 입증된 건 아닌데 이제 자기 자녀들이 큰 사업 이런 것 사업이 크게 오고 가면 그 이권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려 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 전혀 증명된 거 없는 거고 그냥 아직까지 카드라나 어떤 가설에 불과한 거죠.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까 하는 그런 감시하는 시각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확정할 수 있는 걸. 알래스카 회담이 끝나고 3일 뒤인 8월 18일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회담을 가졌습니다. 국제 정세가 극도로 민감한 시점에 유럽 주요 지도자들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는 점에 대한 전략적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 이제 워싱턴에서 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2월 28일 날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한바탕 붙었던 일도 있을 거예요. 일단 EU 사람들이 동행한 이유는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자체가 이제 알래스카 회담의 후속 회담이니까 그때 들은 내용들을 이제 직접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논을 해서 이제 나갈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온 건데 EU 지도자들이 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온 이유는 일단 젤렌스키가 너무 이제 지금 난처한 입장이니까 자기네들 좀 지원해주러 온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지도 하고 보호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서방 내부에 또 단합도 과시하고 이게 EU나 이런 여러 나라들의 조직들은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제재를 했는데 어떤 나라는 제재가 피해를 별로 안 보는데 어떤 나라는 피해를 굉장히 극심하게 보면은 그 제재 정책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국방비를 5%로 하자 그러면은 1% 하기도 힘든 나라 보고 5% 하라고 하면 죽을 지경이겠죠. 이미 이제 여유 있는 나라 다르고 그런 것처럼 이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EU 지도자들 한꺼번에 몰려 다녀야지 EU 내부도 단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평화 협상에서 유럽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U가 평화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처음부터 협상에 끼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평화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푸틴은 전범이고 나쁜 사람이고 악마니까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건 전쟁을 끝까지 하는 거죠. 이제 악마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시켜 놓으니까 이제 이런 협상 단계에 가면 유럽이 영향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협상하는데 우리를 왜 안 불렀냐 식이에요. 그전에는 협상해라도 안 해놓고 약간 모순적이지만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목적은 2월 28일에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젤렌스키가 와서 자기가 통제를 못하고 이제 화를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젤렌스키가 화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와서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젤렌스키는 굉장히 이번에 공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같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젤렌스키 뒷배가 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휴전협정을 또 이야기를 하면 혹시 트럼프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요구를 해본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마지막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평화협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전쟁협정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이게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래스카 회담부터 지금 일어난 것들이 약간 전부 다 도로목이 될 공산이 좀 큽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신문이죠.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제, 한국 경제, 매일경제 이런 거 비슷한 경제지인데 뭐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1,000억 불이죠. 1,000억 불만치 외교 무기를 파는 것을 이제 트럼프한테 주고 안보 보장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1,000억 불 중에서 뒤에는 제가 90억 불이라는 이야기는 1,000억 불입니다. 1,000억 불 중에 500억 불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무기를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유럽 돈으로. 유럽이 이제 미국한테 500억 불 주고 미국이 무기를 500억 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공장에 들어온 공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500억 불어치.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게 트럼프를 매수하는 행위거든요. 뇌물을 주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가 좋아지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RFK 주니어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보건부 장관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죠.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 지금 이제 보건부 장관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공공연하게 뭐라 했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는 역사상 가장 큰 돈 세탁 스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주면은 우크라이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그 돈을 외교 횡령에 실어가 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꾸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걸 계속 이제
부정으로 세고 뭐 우크라이나에 준 무기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부패 사회고 통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또 이제 돈을 떼가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지도자들이 유럽의 지도자들이 잘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 전부 임기가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몇 년 안 남고 이제 이 끝무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을 뭐 3년이건 얼마나 더 하고 이 사이에 돈이 올 때 자기가 이런 사업을 벌려놓으면 방위산업체나 이런 데서 큰 돈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패 일면 이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거지만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유럽 지도자들의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다. 그러니까 이런 큰 돈이 오가는 데서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걸 노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 받고 은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결정해놓고 뭐 몇 달 후에 은퇴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업체에서 뭐 대접을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정치 자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소위 말해서 뇌물이 이어져가는 그런 고리 속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게 나간 이 건 때문에 지금 일어난 그 사이에 일어났던 회담들이 거의 말짱 도루묵이 됐고 이게 이제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있으면 되게 크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요 카트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무기를 판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무기를 판다고 기자 질문에. 그러니까 요 사실을 제가 진술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약 6개월 전인 2월 28일 미국 우크라이나 회담 당시 미국의 선 넘는 질문에 조롱 면박 회담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의 그 기억이 이번 회담에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누구나 그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2월 23일 있었던 회담의 배경과 문제점을 잠시 보면은 일단 언론에서는 미국이 잘못한 걸로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하고 벤스가 너무 이제 선 넘는 질문과 조롱으로 이렇게 비난했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도 언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실제 문제는 젤렌스키가 광물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거면서 계속 방문을 했어요. 그 서명하면서 안전보장을 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해주니까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3번이나 서명을 안 하고 3번째 자기가 백악관에 와가지고도 서명 안 하고 왔어요. 그걸 서명 안 할 거란 걸 또 알고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만난 거죠. 어쨌든 그런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략으로 언론들은 다 이제 유럽도 그렇고 젤렌스키를 지원하죠. 근데 젤렌스키는 영국의 꼭두각시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이 전쟁을 굉장히 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평면으로 보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젤렌스키가 영국의 꼭두각시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젤렌스키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가 민주주의 투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전쟁한다고 바쁜 나라 대통령이 외무부 장관 시킬 일도 있는데 계속 다니잖아요. 젤렌스키가 나라에 있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여기저기 다니죠. 그 자체가 젤렌스키의 연기력이 필요한 거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8월 18일 날 어쨌든 그걸 때문에 이제 젤렌스키가 태도도 바꾸고 복장도 변하고 5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다 말을 11번이나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유럽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제갈도 먹이고 보호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젤렌스키는 거기서도 이제 강력한 보장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월에 트라우마가 좀 있으니까 이제 신중해지겠죠. 어쨌든 트럼프를 자극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가 아부도하고 막 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젤렌스키가 그 분위기에 녹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고 어쨌든 이게 이제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젤렌스키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지금 다시 뭐 2월달 같은 이런 일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불구덩이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도 영토를 넘겨줄 수도 없는 상황 희극인 출신 젤렌스키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젤렌스키의 선택지는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전 협상을 하거나 전쟁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있는 뭐 영토를 양보하거나 제3국 중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정전협상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뭐 영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하나도 컨펌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해서 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정전협상은 이제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전협상을 해야 되는데 정전협상 대가로 젤렌스키는 안전보장을 확보해달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뇌물 이야기도 있고 뭐 어쨌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푸틴과 직접 회담을 해가지고 영토를 동결하고 뭐 미국과 유럽의 안전을 보장을 얻고 아까 이야기한 무기를 다시 구매하는 제안도 하고 이런 거 추진하는 그런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어쨌든 전쟁의 피로가 좀 완화되고 서방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계속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국내적으로 되게 반발이 있고 국내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하면은 반발이 일부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요구하는 걸 또 약간 들어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전 사실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용기가 좀 없는 거죠. 어쨌든 냉철하게 생각하면 정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운명하고 달리 자기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꼬여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만 생각하면 지금 정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전 협상을 추진하면은 트럼프가 일단 주선을 가능할 거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정전 협상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길은 전쟁을 지속하는 겁니다. 힘들든 어쨌든 서방의 무기를 활용해가지고 뭐 국제적으로 좀 승리를 하고 하면은 나중에 뭐 유럽 주도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거나 하면 러시아가 이제 계속 공격하기 좀 힘들기고 하고 이제 주권을 수호할 수도 있고 러시아 약화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게 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원이 고갈되고 서방도 계속 필요해지고 있거든. 지금도 서방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무기고가 다 바닥났어요. 다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가능성이 좀 낮다. 전쟁 지속하는 길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협상하다가 안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걸 하긴 하겠죠. 세 번째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영토를 양도하는 걸 뭐 좀 수용하고 포기할 거 다 현실적으로 포기하고 그 대신에 EU를 가입하고 경제 재건을 지원하고 어쨌든 뭐 영토도 자기 헌법상의 영토로 한 게 있으니까 헌법도 바꿔야 되겠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즉각적으로 평화가 옵니다. 국제적으로 보상도 오고 그러나 국내 정치적으로는 자기 영토 떼준 대통령이 되니까 자살이 가깝죠. 그리고 떼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는 또 추가 요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반대하면서 실제로 위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제3국의 중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상상의 영역에 있는 건데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지금 여기에 있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자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국과 인도를 움직일 수 있으면 러시아를 좀 압박할 수 있겠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인도하고는 이렇게 브릭스로 묶여 있으니까 또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런 정치적인 자산이 있느냐 신뢰가 없는 거죠. 시간도 좀 지연되고 그러면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인도하고 가까운 나라를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복잡한 외교 경로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중국하고 약간 관계가 있었는데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중국을 내쳐버렸어요. 욕하고 하니까 이제 중국이 안 들어주죠. 물론 그 이유는 러시아 기름을 사주는 중국, 인도가 미우니까 그랬겠지만은 국제 정치란 게 그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동네 조폭처럼 한 거거든요. 아무리 그런 자기 속이 끓어도 그 푸틴처럼 자기 나라의 총견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렇게 뭐 살갑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외교력이 되게 낮은 거죠. 젤렌스키는 그 자기의 어떤 이미지 관리한다고 외교는 사실 뻥이 돼버린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외교가 없기 때문에 저게 그냥 되게 낮고 중국이 이제 긍정 반응해줘야 되는데 물론 중국이 끼어든다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보고 전쟁 후에 자기네들의 영향력 때문에 끼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너무 외교적 정치적 자산이 없어서 저게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대안 중에서 현재 이제 전투력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는 정전협정이 최선의 대안이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정전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그래서 만약에 용기를 내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는다면은 자기가 피해 나갈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운 것은 무엇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종전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안보 보장을 가장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보를 요구하고 이걸 계속 회담 내내 반복적으로 강조했고요. 트럼프는 또 미국이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용은 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그 말을 문서화로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유럽이 공동 보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반대할 게 분명하거든요. 이 전쟁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쳐들어간 것은 그 러시아계를 계속 이제 학살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배경에는 러시아계를 왜 학살했느냐?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벌리던 중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2008년도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를 나토 가입을 허락하고 그 준비를 하는 걸로 이걸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시작된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안보 보장이란 뭐냐, 시큐리티 개런티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일단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가 필요해요. 그리고 미국과 동맹들의 지원을 받아가 평화협정을 하겠는데 그 전제 조건이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특수군사작전의 목적이 디밀리터리제이션, 디나치피케이션 속에 있던 네오나치를 제거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약하게 하는 건데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면 당연히 러시아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없으면은 나토 수준의 나토 가입국은 아니지만 나토 가입국 수준의 보장을 해달라. 그래야지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에 대비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걸 이제 유럽에서 또 받아들여요. 저게 사실 다 허구인데 저걸 이제 파헤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표현상에서 저 정도만 좀 이해하시고 일단 그 미국 무기 900억 불 됐다가 1000억 불이 됐다가 이 수치가 약간 달라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1000억 불이라 했는데 또 다른 데서는 900억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저 정도 규모의 900억 불에서 1000억 불에 대한 이제 구매 제한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약간 뇌물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실제로 이 900억 불이나 1000억 불 이 수준의 돈이 엄청난 규모예요. 트럼프는 뭐 3000억 불 대줬다 그러고 뭐 유럽은 1000억 불 대줬다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것들은 900억 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형태로 다 이제 미국의 다른 데로 돌아가고 무기업체 나 뭐 어떤 다른 걸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저 정도 같으면 지난 3년간 전쟁했던 만큼의 전쟁을 계속 더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한다면 러시아가 그래 지금 종전 협정하고 그 다음에 한 3년간 무기를 잔뜩 보강한 다음에 다시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지금 해놓은 틀 안에서 최대한 회피해가지고 이제 저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회담 후에 이제 젤렌스키가 입지가 굉장히 약화됐는데 어쨌든 푸틴과 이제 회담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 어쨌든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입장이 없고 밑에서 자기 것만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 겁니다. 아마 그러나 유럽에서 계속 강요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3자 회담을 얘기했는데 실현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푸틴은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그동안 반대해온 이유는 뭔가니까 젤렌스키가 만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악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무선에서 다 해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이게 협상을 하면 그때 만나겠다는 거죠. 어쨌든 현재는 3번 동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들이 만났잖아요. 터키에서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 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만나자만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절대 안 만나겠다 그러다가 이제 회담하니까 실무 만나지 말고 푸틴하고 만나자 그러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푸틴하고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푸틴하고 뭐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겠다 만나가지고 뭐 주먹질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떠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그런 생각이 많죠. 그리고 푸틴이 젤렌스키를 만나거나 서명하지 않는 이유는 젤렌스키가 대표 자격이 없다. 지금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임기가 지난 대통령이고
해가지고 벌써 이제 1년 3개월 이게 우크라이나 헌법 위반인데 이제 계엄하에서 임기를 연장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로서 헌법을 뒤집은 이거기 때문에 그 푸틴 입장에서는 젤렌스키하고 협정 서명을 한 후에 후임 대통령이 와가지고 젤렌스키가 그 당시에 무자격이기 때문에 그때 서명한 거는 무효다 그러면 자기가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그래서 한때는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젤렌스키 보고 푸틴 말을 듣고 그 독재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젤렌스키 이 3자 회동이나 푸틴하고 젤렌스키의 2자 회동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은 푸틴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걸 해결하는 어떤 초월한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만나라 해가 만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까 젤렌스키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인데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나고 모든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게 끼이는 거예요. 즉 회담의 협상에 서명하는 협상의 그 내용을 보증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 젤렌스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지금 이런 회동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대표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보증이 필요한데 나는 신용이 없어서 보증이 안 되니까 누구 보증을 얻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그 보증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젤렌스키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젤렌스키는 지금 무가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 만날 수 없고 하려면은 그 러시아가 일정 조건을 이야기해요. 기술적 협상을 해가지고 디테일을 다 만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파이널 상태가 되면은 이런 문제를 다 이야기하겠죠. 그 세부 조그만 글씨로 밑에 적어가지고 이게 젤렌스키가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국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법원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이거 설명해주고 나중에 설명하고 나서 발 못 빼게 여러 조건을 달 거 아닙니까? 미국도 보증을 해주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도 보증을 해주고 이런 걸 다 조치를 한 다음에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협상이 빨리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또 한 2주 안에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언약이 있었겠죠. 중간에 이렇게 푸틴이 이야기한 것을 푸틴이 바꿀 만한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압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푸틴은 뭐 지금 전장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여유로운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 오히려 너무 빨리 양보하면 국내적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휴전 합의는 불발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평화협상의 시작을, 푸틴은 외교적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의 목적과 의도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한 것은 자체는 이제 아주 성공이죠. 그동안 3년 반 동안 전혀 러시아하고 대화가 없다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열었으니까 그건 잘 된 건데 일단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선 용어부터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서 개념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파이어를 해가지고 휴전 협정이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푸틴은 들은 척도 안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피스 딜이라 그래요. 평화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종전협정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당기고 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전쟁 중에 일정 기간을 전투행위를 멈추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 사이에 지금 6.25 이후에 지금 멈춰 있죠. 70몇 년간 멈춰 있는 거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잠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멈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을 깨면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협정은 완전히 이제 전쟁을 멈추고 더 이상 적대 행위가 없는 걸 말합니다. 종전협정을 맺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평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스 딜이라 그럽니다. 뭐 평화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종전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휴전협정이 맺은 게 아니고 이제 북한하고 유엔사 간에 맺은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휴전 상태가 아니고 종전 상태가 되니까 뭐 그런 게 되기를 바라는데 복잡하게 뭐 핵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계속 양쪽에서 러시아하고 그 미국, EU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휴전이냐 종전이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휴전을 이야기하다가 특히 30일 휴전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다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죠. 근데 푸틴이 그러면 왜 휴전 요구를 거부했느냐 하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요즘은 언론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게 좀 나오는데 불과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3년 동안 러시아가 유리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언론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부터 그걸 따라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2022년 9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까지만 해도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 이후부터는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생각하기로 뭐 비슷하거나 그렇게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모전을 써서 우크라이나군을 거의 뭐 다 없애놨습니다. 그걸 그 유생 역량 경멸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건데 일단 땅 따먹는 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전투력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러시아가 멈추고 나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나토나 이런 데서 장비나 군인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이제 옮겨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30일 동안 이제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전투력을 복원시켜 놓겠죠. 그러면은 30일 후에 러시아가 굉장히 강해진 우크라이나군과 다시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해서 나토 장비가 들어오면 그걸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비싸게 준 걸 들어온 거 다 때리고 군인들도 때리고 나토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복 입고 들어오는 것도 때리고 뭐 다 때립니다. 전선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30일 하자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멈추자. 그게 이제 피스딜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협정을 바로 하면 되는 거지. 그 협상회가 종전하면 되는 거지. 그걸 멈추고 할 필요가 없다. 즉,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기운을 차례가 다시 전쟁하겠다는 뜻이고, 종전협정은 평화 상태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됐고, 특히 이제 푸틴이 왜 또 그 휴전 요구를 거부했는가 하니까, 과거에 돈바스 전쟁 때 민스크 1협정과 민스크 2협정을 맺었습니다. 2014년 9월에 맺은 게 민스크 1협정이고 2015년 2월에 맺은 게 민스크 2 협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8년 뒤에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2022년 2월에 이제 그 러시아가 쳐들어갔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틀 뒤에 우크라이나가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벨라루스 가서 협상을 하다가 그게 옮겨가지고 특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계속 하다가 3, 4월 협상회가 4월 초에 그 이스탄불 커뮤니케를 해가지고 협상안이 이미 나왔습니다. 거의 한 7, 80% 디테일만 놔둬놓고 이제 뭐 병력을 몇으로 줄일 거냐 이런 숫자만 이제 서로 이제 야 8만으로 하자 10만으로 하자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물을 이고 가고 있는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수상이 와가지고 그 젤렌스키한테 하지 마라 계속 전쟁하라 우리가 대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사실상 그 뒤로부터 이제 푸틴하고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계속했죠. 소모전을 했어요.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이제 거의 괴멸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협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협정이 되면은 믿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모자라는 것들은 다 술수로 보는 겁니다. 계속 속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는 155마일, 255km의 휴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 중에 그래도 가장 짧은 쪽에 속해요. 지금 허리가 잘록한데 이제 휴전선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뭐 우리 병력으로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50만 병력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것도 힘든데 우크라이나는 휴전선이 길이가 1,500km, 2,000km 된다. 이게 꼬불꼬불꼬불 하니까 합치면 뭐 굉장히 깁니다. 2,000km가 이상 되는데 거기에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감시할 기구를 설치한다는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뭐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런 데 와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휴전 30일 하는 동안 계속 사격을 하거나 뭐 딴짓을 해도 그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고발할 수도 없고 그걸 그냥 말로만 휴전하는 거고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이런 일이 지난 5월 달에도 있었거든요. 3일 휴전할 때 우크라이나 계속 위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믿지가 않는 거죠. 그런 신뢰의 문제하고 지금 유리한데 왜 휴전 협정을 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반대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알래스카의 정상회담을 푸틴이 수락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푸틴의 보좌관 우샤코프가 미국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휴전이 아니고 종전을 지금 하려 하는구나를 좀 암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받아들이지 않던 것을 이제 받아준 걸로 보이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휴전이 아니고 종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이제 제안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확인되지 않은 건데 미국의 무기 지원 등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이 종전을 할 의사를 띄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협상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잘 진행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은 협상을 끝나고 나면서 했던 말이 약간 달라요. 트럼프는 항상 좀 과장도 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이거 어려운 이 협상을 시작했다 하는 그 글의 달인의 이미지를 좀 유지하고 그리고 이때 사실상 말은 어떻게 했든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전에 대단히 실패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완패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실패를 했는데 그걸 드러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색이 세계 넘버 원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뭔가 이제 앞으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또 사실은 전쟁 자체에서 러시아가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알래스카 회담이 보기에 따라서는 미국의 항복 선언과 비슷하거든요.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리전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항복 선언을 했다. 이거와 비슷한데 가서 보면은 항복 선언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가서 우리 항복 선언 그러면은 우리가 태평양 전쟁 해가지고 미주리호에서 천황이 와가지고 일본 군들이 항복 서명하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와서 서로 굉장히 화해롭게 그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이렇게 할 때 푸틴이 와가지고 뭐라 했는 거니까 내가 여기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서로 압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나이스하게 했죠. 사실상 항복선언인데 그런 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외교의 무대지만 실상으로 보면은 이제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정치적으로 포장하고 미디어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재임 주기 업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이걸 큰 걸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크레딧을 챙길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서사고 푸틴의 서사는 뭔가니까 이 협상을 하는 거에서 누가 제일 반대하는 거 하면은 국내의 강경파들이 반대합니다. 이때까지 전쟁한다고 고생했는데 왜 중간에 멈추느냐. 완전히 이번 기회에 쓸어버려가지고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딴짓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야기인데 푸틴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한마음에는 전쟁을 멈추고 나면은 다시 서방하고 좀 친구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혼자 그 32개의 나토 국가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고 그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 합쳐서 한 50개국하고 상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중국하고 이란하고 북한하고 막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자기 나라나 다름없는 벨라루스하고 이렇게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는 있는데 이제 나라가 좀 힘드니까 앞으로도 힘들 거니까 이제 전쟁 후관 문제니까 이제 이런 쪽에 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교 관계도 복원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전혀 치욕을 주지 않게 기분 나쁘면 나중에 어떤 게 다시 또 다른 관계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이게 항복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실 러시아군이 죽은 사람 총에 다 미국 총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미국 포탄에 의해서 죽은 거고. 그런 원수 관계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푸틴은 국내에서 일단 이만큼 하면 됐다. 그래서 일단 강경파 이미지는 유지하면서도 불만을 완화하고 국제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서방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남아있는 협상에서도 관철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 전쟁이 유럽 특히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러시아를 쳤는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부터는 유럽하고 미국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균열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자연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어쨌든 이 과거의 전쟁을 다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이런 이제 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회담에 엄청난 난항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로 봐서 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담 장소가 알래스카였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과거 러시아의 영토였고 국제형사재판의 관할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얻으려고 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알래스카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알래스카를 이제 구매한 것이 1867년인데요. 이게 본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을 이제 미국에 팔은 겁니다. 저 때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상당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와 미국은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언제 나빠졌는가 하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과 미국이 이제 대결을 하면서 45, 6년간 이렇게 이제 서로 넘버 1, 넘버 2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공산진영, 자유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면서 이제 관계가 좀 나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서로 간에 죽이고 살리고 한 건 아니고 냉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전 후에 탈냉전기에 미국이 이제 슈퍼파워가 돼가지고 완전히 일극체제였거든요.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미국을 따라잡을 아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견제도 하지 않고 그 시기에 미국이 너무 오만해져가지고 러시아를 상당히 우습게 보고 냉전에서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러시아는 거의 패전국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러시아가 힘들게 된 상황에서 이제 외교적으로도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푸틴이 집권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커온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면은 러시아하고 미국의 사이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알래스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법적으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과거 영토고 알래스카하고 지금 베링의 사이에서 알래스카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88km, 뭐 어떤 경우는 가까운데 섬은 뭐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거죠. 40km 같으면 뭐 서울에서 개성공단 그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는 이제 미국 영토니까 ICC 관할권 받겠다. ICC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로마 어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다 ICC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미국하고 러시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ICC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국제기구가 자기 나라를 건드리는 것을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토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귀찮은 게 없으니까 좀 좋죠. 자세히 보시면은 뭐 푸틴이 다닐 수 있는 데가 유럽은 못 가고 터키나 사우디나 뭐 이런 데만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ICC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중립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외교 이미지를 구축하고 역사적 상징성과 화해 제스처 이게 이제 알래스카가 좀 중요했죠. 그리고 어쨌든 이 지정학적인 통제 좀 안전하죠. 저는 이제 이 회담이 있기 전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푸틴이 미국에 깔아놓은 함정에 덫에 걸릴 모른다. 회담하러 가서 암살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지난 그 6월 달에 뭐 다 협상하고 60일 동안 협상하기로 했는데 61일째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참수작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너무 순진하게 걸려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했는데 그런 우려는 이제 우려에 불과하고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잘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F-22하고 B-2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어쨌든 미국의 힘도 가시하고 이런 걸 트럼프가 얻었죠. 푸틴은 뭐 거기서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온 김에 이게 이제 과거 영토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거기 러시아가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알래스카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이누트라 그러죠. 그 사람들 상당 부분이 러시아 정교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교 그 교회도 있고 그 대주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러시아 병사들 뭐 묘지도 좀 있고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과거 영토를 상기하고 과거에 알래스카까지 러시아 땅이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러시아 역사의 위대성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서방의 대표인 미국이 러시아를 존중한다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유럽의 조그만 나라들의 리더들보다 큰 미국의 리더가 자기를 존중해 주니까 어쨌든 이제 그 밑에 다른 유럽의 이제 리더들 그런 지도자들은 당분간 정치 노선을 따르겠지만 어쨌든 이때까지 악마화했던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났죠. 푸틴을 악마화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리더의 이미지도 좀 회복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서방 내부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를 만들고 악마화해놓을 때는 만나질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은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방해하고 뭐 이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외교적으로 푸틴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이미지를 알렸습니다. 휴전 불발로 인한 표면적인 전선과 실제 전략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숨은 계산법이 있을까요? 그냥 드러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숨었다는 것은 뭔가니까 이제 아직까지 회담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회담이 또 그 협정이 맺어진 것도 아닙니다. 1차 했고 이제 앞으로 더 하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전쟁 종식의 관점 차이가 해소됐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휴전이나 종전을 가지고 계속 끌어왔는데 어쨌든 미국이 러시아 입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계속 이 원수 관계였거든요. 2014년도에는 오바마가 러시아를 제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사실상 그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계속 이제 나빠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협상이나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모를 거예요. 세세한 것들을.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거물 외무 장관이죠. 라브로프가 지난 11년간 이 협상이 어떤 걸 한 10분 정도 설명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약간 강의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의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설득 작업을 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은 실상을 알리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정보 실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권 때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정권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군사 정보나 이런 다루는 사람들이 실무자는 안 바뀌었지만은 의사결정자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관장들이나 중간 간부들이나 우리 같으면은 뭐 국정원장 바꾸고 그다음에 뭐 기조실장 바꾸고 몇 사람들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좀 위에는 좀 바뀌는데 그러다 보면 전장 정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이 현대전은 내러티브 워페어라 그래가지고 실상을 그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수행하기 유리하게 언론을 보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러우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서방 언론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실상과 관계없는 내러티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대리 삼아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나쁜 애들이고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적은 러시아를 이제 부수는 건데 러시아를 부수는데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북칠 때 붕 하는 소리 나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이제 배터링 램이라 그래요. 그 몽둥이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푸틴이 막 침략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푸틴이 침략해온 건 맞지만은 푸틴한테 침략해오라고 싸움을 걸은 거거든요. 계속. 그리고 특히 돈바스에 2022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 8년 동안 민스크 협정이 일어나는 8년 동안 우크라이나 군이 돈바스 민간인들을 14,000명을 죽였다는 사실은 서방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실제로 뭐 보도를 하긴 하는데 잠시 보도하고 그다음 닫아버리거든요. 그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민간인을 죽였는데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라는 그런 네오나치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게 상당히 폭압적인 정권이고 민주주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민주주의 우크라이나를
뭐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 독재자 푸틴이 침공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 국회에 뭐 와서 잘렌스키 대통령 영상으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기 부인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전임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우크라이나 지원하자 하는 모금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돈도 기부하기도 하고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고 시위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면서 자기가 그 지원병으로 가기도 하고 뭐 몇십 명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다 진실을 모르고 간 거예요. 여기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 거 정도라는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방 언론이 보도하니까 우리 언론도 그걸 따라가지고 했거든요. 우리는 뭐 전군 기자 한 명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래 앉아가 책상에서 그냥 남 이야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가 올바른지 틀린지 판단도 못하고 하는 거죠. 정보 실패 문제가 왜 생기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황을 보도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계속 모사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해줬을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막 이게 과장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장하는 전과 보도는 러시아군 몇 명 죽였다, 러시아군 몇 개를 파괴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적게 하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전쟁하다가 지는데 정신도 없는데 제대로 짓기도 안 하겠죠. 근데 대충 뻥튀기가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보당국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보라 하면서 올리면은 미국에서는 전부 다 그게 진짜 정보라고 이제 보고되는 거죠. 누가 대통령한테 내가 가면서 거짓말을 하겠다 하면서 가겠어요? 당연히 이제 보고하는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이건 누구건 다 이제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제 현실하고 괴리가 되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러시아군이 80만 명 죽었다, 90만 명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사실하고 뭐 거의 10분의 1 정도로 틀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 한 명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보고를 하는데 어제까지 80만 명 죽었는데 오늘 가가지고 12만 명 죽었다고 이렇게 70만 명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자기네들 직접 이렇게 수집한 것 같으면 수정할 방법이라도 있는데 남은 나라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한 거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현실과 동떨어진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내러티브 워페어라는 게 우리 전쟁의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게 부작용이 그겁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할 수는 있는데 장기간 오랫동안 하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가 진짜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유럽의 특히 군인들도 꽤 그 정보 장교가 높은 사람들도 그 거짓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 어느 나라가 아무리 유명한 장군들이라도 이렇게 와서 코멘테이터 하는데 자기 데이터가 옛날 잘못된 데이터가 계속 입력돼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보 실패가 내러티브 워페어하고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것을 누군가 자백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옛날 정보가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는 좀 있었지만 트럼프는 이제 그 미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뭘 이야기했는 러시아 이야기를 듣고 일단 휴전은 하지 않는다. 종전으로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으로 지켜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이게 휴전협정을 하면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휴전협정은 방법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나토, EU,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싹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8월 18일이죠. 그 백악관에 와가지고 EU하고 그 젤렌스키하고 회의를 하면서 독일의 메르츠 총통이라 그러죠. 챈슬러라 그러는데 그 총통은 다시 또 그 휴전협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아니다. 내가 원래 6개의 전쟁을 끝냈는데 전부 휴전하지 않고 바로 종전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종전했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그 회담을 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하나 바뀐 것은 트럼프가 완전히 종전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평화협정을 하지 휴전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걸 이제 정리했죠. 그건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회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정말 하찮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를 경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뭘로 당선이 됐는가 하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그걸로 두 번이나 당선이 됐어요. 첫 번째도 마가라고 해서 됐고 지금 두 번째도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의 빚이 엄청나고 미국의 산업은 더 파괴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걸 돌리기 위해서 제조업도 데리고 하기 위해서 막 관세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포괄적인 걸 하는 것은 그거 말고 살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법은 맞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고 우리도 죽을 지경이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관계도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핵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북극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째 보면 그런 거에 하나의 걸림돌이거든요. 그걸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차고 나오는데 이제 남은 것은 EU하고 우크라이나가 남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 전 대통령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 뭐 약간 블로그 비슷하게 하고 있는 약간 한직에 있는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했는가 하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분쟁 종료 조건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제시했다. 즉 푸틴이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죠. 알아듣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간에는 이제 직접 만나지 않고 사람 시키고 오고 찍고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고 미국 이야기만 듣잖아요. 미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보 실패가 좀 있는데,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와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거짓말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협상 상대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제시했다. 그래서 본래 회담이 점심도 먹고 해가지고 7시간 하기로 했는데 3시간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알고 갔던 거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좀 달랐기 때문에 대안 제시나 이런 것들이 좀 꼬여가지고 뒤에 회의를 단축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알래스카 회담이 전환점일까요? 아니면 양측 전략의 일관성을 재확인한 분기점일까요? 예, 분명히 전환점이죠. 어쨌든 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12분 중에 8분을 이야기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자기가 써왔어 읽었습니다. 그 말은 요점을 딱 정리했다는 것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인상을 가지고 이제 대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알래스카 정상회담이란 게 그간에 있었던 외교 공백 상태를 이제 깼다는 것이고, 그것도 최고 수장들을 만났다는 게 되게 크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서방에서 러시아를 계속 고립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립 정책을 깼다는 거죠. 이제 고립 정책이 이제 붕괴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전환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지금 포인트에 불과하지만은 전환을 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을 주요 의제로 삼았지만은 사실 내용을 다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드러나는 걸로 보면 숨겨진 합의가 있다면 트럼프가 푸틴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푸틴이 나중에 문제 해결에 가까워졌다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문제 해결은 안 했지만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더 이상 확대는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그전에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공갈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협상은 남아있죠. 일단은, 그리고 전제 조건 없이 협상과 전쟁을 동시에 휴전하지 않고 지금 전쟁하면서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 사상하고 일치해요. 러시아는 항상 전쟁하면서도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은 전쟁하다가 이제 끝낼 때쯤 돼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좀 달라요. 러시아는 왜 다른가 하니까 클라우즈비츠의 이제 그 사상인데요.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하면서 협상을 하다가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그 자리에서 끝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안 풀리면 다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목적이, 전쟁을 한 이유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협상은 항상 열어놓는 거죠. 그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뭐 사생 결단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테마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푸틴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었던 걸로 볼 수 있죠. 어쨌든 이해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받아들인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러우전에 정전협정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 도출의 책임이 누군가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에 간 거예요. 미국은 이제 좀 빠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젤렌스키를 불러가지고 하면서 약간 백을 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드 카펫에서 처음에 이제 푸틴이 와가지고 악수하면서 내가 당신을 도우러 왔다. 그리고 푸틴도 나도 도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화해 연출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 우크라이나는 배제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빠진 의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속내와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자체가 여기 끼어들 상황이 아니고 미르 관계가 더 큰 이슈고요. 이걸 이제 뭐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는 뭐 그 19세기적 외교라 그럽니다. 뭐 강대국들이 피해 당사를 제어하고 논의한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의 주인이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리인이고 주인은 미국과 유럽이었어요. 그 미국과 유럽이 같이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미국이 빠질라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지난 3년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핵 협상이거든요. 핵은 뉴스타트라는 게 하나가 있고 INF가 있고 INF는 뭐 이제 트럼프가 2019년에 나왔죠. 그리고 AMD는 조금 더 오래전에 부시 대통령 때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놔둬놓으면 이제 핵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가는 거죠. 이 뉴스타트가 이제 2026년 내년 2월 달에 익스파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6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벌써 그 전부터 협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뭐 서로 간의 외교 어느 정도인가니까 미국이 스위프트망을 막아놔가지고 이제 주미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은행 계좌를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제 제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해결돼 있으니까 뭐 사업 같은 거는 특히 미국이 러시아에 투자를 한 미국 기업들 되게 많은데 철수하는 바람에 뭐 돈을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죠. 알래스카 협정 끝나고 이제 푸틴 바로 사할린에 있는 그 엑슨모빌, 미국의 엑슨이 이제 거기서 유전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철수를 했죠. 2022년 10월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 회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서명을 했어요. 그 사이에 3년여 사이에 3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에 46억 불을 손해봤다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6조 가까운 돈을 손해를 본 거죠. 엄청난 돈이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수천억 불 있다고 그런 정도로 피해가 심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에서 빨리 협상을 해라는 압력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은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러시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걸림돌이니까 이걸 이제 해결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는 전혀 지금 러시아하고 협상할 태도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전쟁 주인이 아니고 남의 돈 끌어서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전쟁한다고 자기가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미 피해도 많이 받고 하니까 지금 정전을 했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전하면 그러고 선거하면 바로 젤렌스키 쫓겨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전 이후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우크라이나 뒷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화를 안 가져와요. 계속 전쟁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이 전쟁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도 없어요. 유럽 군대 아마 다 합치면 우리나라 군대하고 될런지 안 될런지 어디 벌판에서 만나고 하면 우리나라 군대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나라가 30 몇 개 나라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제가 말한 건 좀 과장이지만은 거기도 뭐 행정병도 있고 하니까 실제 전투병력을 모으면 별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뭐 틀린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유럽 군대가 그 정도로 이제 약하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뒤를 봐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로 이제 계속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쟁을 계속하면은 결국 미국 군을 끌어들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르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보고 협상하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떠밀어 가지고 협상을 3차례 했었어요. 근데 전혀 일보도 전진 안 하고 했던 게 주로 뭐 시체 교환, 포로 교환 이런 거 정도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 가지고 우리가 텀시이라 그래요. 요구 조건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나서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럽도 평안이 없는 한 이제 평화협상에 참가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끌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서방에서는 되게 힘들죠. 뭐 러시아는 국내 문제 해결하면 되니까 간단한데 미국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도부 속내는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서방이 자기를 버리니까 분노와 실망과 배신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막 폭발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난리가 나고 있고 전쟁의 흐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소모전입니다. 소모전은 전선 이동이 안 보이니까 되게 느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손실은 엄청나게 생깁니다. 주로 기동전하고 좀 다르죠. 기동전은 손실이 안 생기고 빨리 가가지고 장악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항복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건데 이제 소모전은 거기서 계속 때리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장거리 화력, 러시아의 장거리 화력, 포병, 항공 폭탄, 뭐 미사일 이런 걸 요즘 드론이 많죠. 이걸로 많이 소모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누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고 그렇습니다. 요 그림은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서방이 트럼프가 푸틴하고 만나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속아 넘어간다 이걸 기사화하는 것이고 이 기사가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를 골라왔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프랑스 샤를레브도라는 것은 만평인데 보시면은 이제 젤렌스키가 여기 이제 요리가 되는 거죠. 바베큐 그릴을 올려놓고 한다. 이제 그래서 젤렌스키 운명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상징했는데 상당히 약간 상반된 의견이지만은 어쨌든 관점을 이제 서방은 지금 이거 협상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생존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대충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전쟁 자체가 대리전이고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려서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 빨간 글로 쓴 것들은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러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했는데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unprovoked라고 합니다. 계속 이때까지 EU나 나토 관리들은 항상 마이크 앞에 나와가지고 대중들한테 unprovoked war를 했던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조작한 것이 이제 다 드러났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책을 스캇 홀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provoked다. 이게 미국이 전쟁을 유도한 거라는 이게 9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세세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걸 마지막 부분까지 다 못 읽었어요. 한 4분의 3까지 읽고 못 읽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자세한 것들 많습니다. 혹시 뭐 이거 인용하시거나 하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너무나 사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지금 왜 이때 갑자기 회담을 했을까?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2014년, 2015년도에 있었던 대발체보 전투입니다. 이게 이제 돈바스 내전 일어나가지고 2014년부터 전쟁을 쭉 했는데 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우크라이나 반군한테 지금 포위되는 그 장면이 지금 지금 화살표 끝에 있는 데가 대발체보라는 데인데 저기가 함락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반군한테 함락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것 때문에 메르켈 당시 독일 총통이 모스크바에 달려가가지고 푸틴한테 회담하자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합의를 한 거예요. 미스크 2 합의를. 그리고 물론 안 지켰죠. 그때 이제 뭐 지금 같으면은 좀 작은 전투인데 그때는 이제 큰 전투였습니다. 그때 뭐 벌써 몇백 명이 죽고 포로가 300명 이상 잡히고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철수를 하게 됐는데 요때 미스크 2 협정이 일어났거든요. 요 전투를 계기로. 지금 보시면은 도네츠크에서 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개가
도시가 있는데 저기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포크롭스크라는 지역이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이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주위에가 이제 함락되기 되게 쉽게 돼 있습니다. 왜 저런가 하니까 저기가 도로가 한쪽으로 연결돼가지고 이제 도로 하나를 통제하면 저기가 완전히 보급이 끊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선 이동이 별로 안 되다가 최근 몇 달 동안 전선 이동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이 부족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막 돌파하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데발체보 전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미국 정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박한 전선 흐름 때문에 이게 촉발됐다. 그러니까 50일 최후 통첩을 날린 게 7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2주 있다가 10일, 12일 최후 통첩을 다시 날렸어요. 그러니까 40일을 이렇게 깎은 거죠. 그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제 뭔가 급한 사정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있다가 한 일주일, 한 열흘 만에 미러 정상회담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8월 8일이 마감 날인데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발차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월요일 날 전황인데 도네츠크 전선의 포크롭스크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함락의 위험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투입하고 있지만 이 병력비가 10대 1 정도로 우크라이나 열세입니다. 지금 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포크롭스크 도심에도 이렇게 진출해 있습니다. 도심에 진출해 있고 테로는 차단돼 있고 나가는 E50이라는 이 빨간 길로 된 이 도로 여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포병으로 러시아군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그만 부대들은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저걸 해야 되고 그 옆에 콘스탄티노프나 위에 있는 리만 쿠판스크도 비슷합니다. 전선을 딱 보시면 꼬불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하면 이게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선이 평평하게 있다가 어떻게 하는가 한 군데 돌파를 합니다. 여러 군데 쑤셨다가 이제 좀 약한 쪽으로 돌파를 쭉 해가지고 돌파해서 들어간 다음에 전과 확대를 하고 전과 확대를 하면은 깊이 가죠.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깊게 이렇게 우리가 핀스라 그럽니다.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이렇게 쭉 벌려가지고 이제 러시아군은 사면을 다 포위하지 않아요. 사면을 다 포위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극심한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가 늘어나니까 열어놓아요. 열어놓으면 이제 철수할 길이 한 군데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때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전멸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조직적으로 철수하면 상당히 많이 전력을 살은 상태로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또 무조건 지키라 뭐 거의 히틀러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그런 명령을 하니까 이제 다들 그냥 철수할 시간을 못 놓쳐가지고 굉장히 손실이 많이 늘어나고 포로도 잡히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꼬불꼬불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그걸 우리가 콜드론 즉 가마솥이라 그래요. 그런 모양으로 생기면 다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그 전까지 몇 달 전과 달리 전부 다 꼬불꼬불한 전선이 생겨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병력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잘 지어놓은 요새 속에서도 가보면은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병력이 많이 비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누적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도네츠크 남부 지역에 위에 이제 포크롭스크를 계속 막다가 보니까 이때 풍선 효과로 밑으로 방어망이 약해지가 이러는 거고 그리고 드네프로주 도네츠크 오블레스트 옆에 이제 드네프로 페트로주가 있는데 그 주에도 이미 돌파를 해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노란 선이 쭉 있잖아요. 이 안에가 이미 이제 새로운 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네츠크 일부는 아직 러시아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밑에는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전선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보시면 잘 보시면 이런데도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죠. 콜드론 같은 형성되면 여기 있는 부대가 곧 빠지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약간 붕괴가 일어나고 이 편지가 뭔가니까 지금 더 버틸 수 없는데 빨리 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게 벌써 한 2주, 3주 전 이야기네요. 그럴 정도로 내부적으로 버티기 힘든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인원 손실이 급증해가지고 최근에는 보면은 인원 손실이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때 많을 때 이렇게 중간에 되게 피크를 쳤던 데는 이제 2024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침략했죠. 쿠르스크 지역을. 그때 하면서 손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제 1,300명, 400명의 선에 있다가 최근에는 1,200명, 1,300명 선에 있다가 지금 올라가 1,300명, 400명 선으로 한 1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전선이 굉장히 많이 붕괴되고 있는 거고,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손실이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계 손실을 보면 이렇게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이 2차 대전 독일이고 오른쪽이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에 제가 이제 그러죠. 빨간 표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건 뭐 별 차이도 아니지만 3, 4개월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뭐 전쟁을 하려면 얼마든지 계속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뭐 11월 정도 되면은 협상하고 관계없이 항복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 수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결정할 문제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달린 문제긴 하죠. 예, 오늘 와서 특히 이제 앵커리지 회담, 알래스카의 회담하고 거기에 있었던 젤렌스키 EU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워싱턴 회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최근에 협상과 러우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중복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회담의 핵심 포인트가 뭐고 이게 전쟁의 원인하고 지금 결과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현재 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리무중 상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